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에서 2023년 9급 군무원 시험 문제, 시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왔습니다. 군무원 시험 치신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예년보다는 다소 조금 모집 단위가 좀 줄어든 상황에서 좀 어느 때보다도 좀 경쟁이 좀 치열했던 그런 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을 본 친구들의 실질 경쟁률도 한 80대 1을 조금 상회하는 그 정도의 높은 경쟁률들을 일반 행정직에서는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행정학 문제가 작년에 이제 조금 꽤나 좀 어렵게 나와서 어떻게 조금 나올까 되게 좀 걱정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저 역시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군무원 시험과 관련해서는 다소 조금 예측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좀 문제가 평이한 수준이었다. 지난해보다는 좀 문제가 쉬운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평균적인 난이도보다는 좀 높은 편이었던 거는 사실인데, 작년에 출제가 됐던 문제가 이제 워낙에 조금 난이도가 좀 높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좀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이제 다소 조금 아쉬운 점은 뭐 매년마다 발생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출제 문제의 오류가 조금 눈에 띈 것이 이제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 다만 다음에 또 이제 그 난이도를 이제 좀 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상중하 뭐 이렇게 난이도를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과 중의 차이, 중과 하의 차이, 이게 너무나 좀 큰, 특히 이제 중과 하의 차이의 이 하 간의 난이도 차이는 뭐 어마어마하게 좀 큰 그런 시기여서 다소 좀 문제를 보는데, 이런 문제를 공무원 시험에 낸다고? 뭐 이런 정도의 난이도 수준의 문제였어요. 한 두 문제 정도가 이제 그런 문제로 파악이 조금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25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셨지만, 실질적으로 한 23문제 정도만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도 됐을 법한 그러한 문제가 다소 조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 그런 점들을 생각하자면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높았던 건 사실이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단원별로 이제 출제 경향이라든지 난이도 경향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역별 출제 문항 분석을 좀 살펴볼게요. 영역별 출제 문항을 살펴보시게 되면 2021년과 2022년을 보시면은 행정이론과 정책이론의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건 지방행정론에서 출제가 4문제나 출제가 되어서 군무원 시험과 지방자치론이, 지방행정론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되는,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인사나 재무 이 부분에서는 좀 출제 비중이 좀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이제 좀 그래서 좀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렸었고요. 특히 그리고 2021년도도 보면은 뜬금없이 이제 뭐 여기에서는 지방행정론이 또 이제 출제 비중이 좀 높은 그런 상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2023년도 문제를 살펴보면 2023년도 문제는 과거의 출제 비중하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영역별 출제 경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상한 수준은 아니었다. 상당히 좀 평이한 수준으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법한 수준의 내용들이 나왔어요. 행정이론과 정책이론에서 48%, 거의 한 절반 정도의 문제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조직인사 재무행정론들도 좀 비슷한 수준의 문제가 나왔고요. 행정환류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방행정론에서 문제가 2문제 출제가 되면서 국가직이나 지방직하고 마찬가지로 좀
고르게 영역별로는 좀 고르게 문제 출제가 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전에 문제들 보시면은 예전에 뭐 보건 문제들 보면 행정이론과 정책이론에서 뭐 거의 뭐 한 15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이론에 좀 충실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역별 분포를 통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출제 문항의 난이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중하로 구분을 했을 때, 자,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난이도 상급에서 막 이렇게 이거 뭐지? 좀 듣도 보도 못한 문제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문제는 뭐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로 뭐 그냥 임파워먼트를 얘기했던 22번 문제 정도가 다소 조금 낯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이고 나머지의 내용들은 거의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본서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나 싶고요. 두 문제, 이 5번, 6번의 이 두 문제는 야, 이런 문제를 내? 이런 문제를 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너무나 쉬운 문제였어요. 뭐 정답률로 치자면은 정답률이 뭐 최하 80% 이상 나왔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막 좀 까다롭게 문제를 내려고 하는 시도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작년에 시험을 치르면서 작년의 난이도가 너무나 높은 그런 상태에서 수험생들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컸다라고 하는 것을 국방부가 좀 나름대로 의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그렇다고 해도 이게 너무 조금 변별력이 없이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문제가 지금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서는 어떤 점에서 어떤 부분에서 변별력을 조금 갖추어야 될까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지금 이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어떤 문제들이 나와 있는지 순차적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익혔던 내용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1번 문제부터 살펴봅니다. 자, 비교행정론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다음 중 비교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로 리그스가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랬는데 이 비교행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이 국가들이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같은 행정을 하더라도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행정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행정론은 생태론적인 접근법, 이 방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생태론적 접근법의 생태학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리그스가 대표적인 학자이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생태론적 접근 방법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 2번은 그냥 묶어서 그냥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3번. 후진국의 국가 발전에 대한 비관적 숙명론으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행태주의 그 비교 행정론 말씀드리면서는 얘기했었죠.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이 행정과 관련해서 이들은 너무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의 비교. 그래서 선진국은 이래 가지고 잘해. 후진국은 못해. 뭐 이런 상황으로 후진국의 입장에서도 야, 선진국이 그렇게 잘하는 거 몰라? 알아. 그게 좋은 거 알지. 그런데 우리는 걔네들처럼 할 수 없어. 그냥 그림의 떡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비관적인 숙명론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행정학의 과학성보다는 기술성을 강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기술성을 강조하는 문제, 기술성을 강조하는 문제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행정학을 좀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을 강조하는 이 같은 내용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죠. 다음 중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내용 이론이나 과정 이론이냐 이 부분과는 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걸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자, 1번부터 봅니다.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은 욕구 계층의 고정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고정성이라고 하는 건 욕구 계층이라고 하는 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항상 생리적 욕구, 그 다음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 순서대로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이론에 의하면 위생 요인이 충족되는 경우 동기가 부여된다. 그랬는데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만족을 일으키는 요인이죠. 불만족 요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위생 요인이 충족이 되었다라고 하면 불만족을 일으키는 상황이 제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불만족이 제거가 된 상황은 그냥 제거가 된 상황이지. 동기가 부여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만족을 이끌어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생 요인이 충족이 되는 경우는 그냥 그 불만족의 상황이 없어진 거지 만족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야. 동기가 부여가 되는 거는 동기 요인에 의한 거다. 만족을 불러일으키는 만족을 불러일으키는 동기 요인과 관련이 있는 거다. 이거는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지금 조금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3번. 샤인의 복잡 인간관에서는 구성원의 맞춤형 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구성원의 맞춤형 관리 전략.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기 다른 사람들에 맞추어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4번.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욕구와 관리 전략의 성장 측면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이 XY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 자체를 X 형태와 Y 형태로 구분을 해놓고 그 X 형태, 그러니까 좀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강압적인 관리, 그 다음에 알아서 좀 부지런하고 좀 성장, 좀 창의적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Y 형태의 인간은 민주적인 관리. 이 각각의 욕구에 따라서 관리 전략을 달리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이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로위가 제시한 정책 유형과 사례 간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로위가 제시한 정책 유형을 얘기했으니까 로위가 제시한 정책 유형 아래에서만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위가 제시한 내용들을 보시면 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 그 다음 규제 정책, 구성 정책, 이렇게 4가지의 정책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 일단 지금 이 보기 내에서 일단 상징 정책은 빠져 있어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상징 정책은 알몬드와 포웰에 의해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상징 정책은 빼놓고 보셔야 우선은 맞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그 연결의 내용들을 보시면 다소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규제 정책. 그래서 환경 규제, 금연 정책, 마약 단속. 이거는 규제 정책의 요소로서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다음 2번. 분배 정책인데요. 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건 구성원들에게 고르게 구성원 모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 같은 정책을 분배 정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라든지 임대주택 노령연금과 같은 내용들은 이거는 재분배 정책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 분배 정책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아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좀 틀렸어요. 2번 같은 경우에 연결이 틀렸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국경일 한일 월드컵 국군의 날, 뭐 한일 월드컵처럼 이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른다든지 국경일을 지정하는 문제는 대표적인 상징 정책의 예인 건 맞습니다만은 이거는 알몬드와 포웰의 정책이지 로위가 제시한 정책 유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2번과 3번 모두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구성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이나 선거구 조정,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이 3번은 2번과 3번이 지금 전부 다 정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지금 가다반으로 내놓은 내용은 아마도 2번을 정답으로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데 2번은 정답이 뭐 2번도 틀린 내용이 됩니다만은 상징 정책 자체가 로위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아예 이 3번의 보기 자체도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거는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좀 안타까워요. 정책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로위의 정책 분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기본적인 정책의 내용을 혼동해서 문제를 잘못 낸다? 요거는 출제위원의 자질을 조금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뭐 국방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어필하게 되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좀 꺼려해서 출제위원들 섭외하기 좀 어렵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출제위원 섭외가 조금 어렵더라도 제대로 된 분들 좀 섭외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국방부의 직무유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전문가라고 모셔와서, 행정학의 전문가라고 모셔와서 이런 걸 틀릴 수가 있냐고, 이거는 구구단을 틀리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거든요, 이거는. 국방부 공무원들이, 국방부에서 이제 군무원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낼 수 없으리라는 거,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검증 다시 한번 해주세요. 문제 성의 있게 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틀리면 안 돼요. 아니, 문제를 내다가도 틀릴 수는 있어. 그런데, 그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라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문제 자체가 잘못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출제하시고서, 우리가 지금 군무원 시험 출제하는데도 지금 귀중한 혈세가 들어가는데 그 세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면 곤란하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조직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조직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자, 1번부터 보시죠. 조직은 구성원 간의 목표 일치를 전제로 하여 관리 전략을 수립한다. 그랬는데, 구성원 간의 목표를 일치시켜가지고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이 같은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됐다는 게 이게 이제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관리 전략이 나오는 거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다른 구성원들이 서로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다른 구성원들을 서로 어떻게 조화를 시켜나갈까라고 하는 이 관리 전략을 수립해서 구성원들 간의 목표 일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조직입니다. 그 시스템이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시스템, 만약에 구성원들 간의 목표 일치가 먼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조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조직 각각의 다 다른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자라고 하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 간의 목표 일치를 이루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1번이 바로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고전 이론과 인간관계론은 관리자에 의한 타율적인 조직 관리를 전제로 한다. 고전 이론과 이제 이거는 신고전 이론이죠.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면. 자, 관리자에 의한 타율적인 조직 관리. 그냥 관리자들이 뭘 중하게 봤다는 거야? 고전 이론에서는 경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이라든지 심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관료제 모형에 의한 관리 전략은 구성원의 소외를 초래한다. 구성원의 소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그냥 인간 소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간 소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받아들여주지 않고 그냥 전체 그냥 조직이라고 하는 커다란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기는 이 같은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제 모형에 의한 관리 전략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낳는다는 거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4번. 조직 관리 전략이 전반적으로 단순한 인간관에서 복잡 인간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전 조직 이론에서는 인간을 경제인으로 봤고, 신고전 조직 이론에서는 사회인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능률을 추구하는 어떤 감정적이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이었고, 현대 조직 이론에서는 인간을 복잡인 또는 자아실현인 이러한 관계로 봤기 때문에 지나오면서 인간에 대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단순한 인간관에서 복잡한 인간관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4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지금 틀린 이야기가 돼요. 2, 3, 4는 전부 다 맞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다음 중 다양한 사회 문제 중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문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습니다. 정책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정책 문제, 정책 의제, 정책 대안, 정책 주제 그랬는데 일단 정책 대안은 확실하게 아니고, 그죠? 정책 문제냐, 정책 의제냐, 정책 주제냐 익숙한 걸 고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채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 정책 의제 설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설정이 된 문제가 뭐라는 거야? 정책 의제라는 거죠. 정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약간. 어처구니가. 헷갈릴 수 있는 상황들도 별로 없어. 우리가 정책 과정에서 정책 의제 설정이 처음이라고 봤고, 이 문제를 채택하는 과정을 정책 의제 설정이라고 봤다면 그 문제는 뭐야? 정책 의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문제가 좀 쉬워도 좀 너무 쉬운 그런 문제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6번 문제도 공부를 조금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면 이 문제에서 오답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자, 다음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때까지 국회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너무나 친절하게 예산 불성립 시라는 말까지도 나왔어. 그때 적용하는 예산 제도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예산 제도다. 그러면은 일단 가예산과 준예산 두 개를 놓고 보셔야 되죠. 우리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이 두 개니까. 그러니까 찍었어도 3번, 4번 가지고 찍는 일이 있으면 안 돼. 3번, 4번 가지고 찍는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가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1공화국 때 한시적으로 사용이 됐던 내용이고, 준예산은 제2공화국 이후에 현재까지 사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되는 예산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산 불성립 시에 현재 적용이 되는 예산 제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정답률이 80% 이상 나와야 하는 진짜 굉장히 좀 난이도 하의 문제예요. 이건 별표 3개 중에서 1개 주는 것도 아까워. 이거는 1개 주는 것도 아까워. 이걸 틀렸다? 이거는 공부 안 하신 거예요. 공부 안 하신 겁니다. 이거는. 네. 변별력을 이런 식으로 가르려고 그랬을까요? 네. 자, 6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중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연달아 지금 재무행정론의 내용이 나왔는데, 자, 보시면 1번.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사후적인 예산 변경 제도이다. 그렇죠. 예산이 성립이 되어가지고 지출이 되다가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가 되는 예산이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추가 경정 예산은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추가 경정 예산 우리는 그냥 특별하게 그냥 일반 회계, 특별 회계만 생각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금도 대상이 됩니다. 2번도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3번. 추가 경정 예산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말씀드렸죠. 전시나 사변이 발생한 경우, 또 남북관계의 변화라든지 실업의 발생, 물가 상승과 같이 국내외 여건,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법정 의무 지출 경비가 발생했거나 증가한 경우, 이때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사전 의결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확정이 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4번 하나가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지방자치의 정치행정적인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 같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민주정치에 대한 훈련. 그랬는데 그 민주정치를 민주주의의 학교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방자치제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거 생각하셔야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지역 간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지역 간 행정에 차이를 두지 않고 똑같이 행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중앙정부 행정의 특징이죠. 그 지방정부에다가 맡길 일이 아니라 이렇게 통일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중앙정부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행정에 대한 대응성을 높인다든지 정책에 대한 지역별 실험 검증은 모두 지방행정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지방행정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중 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거버넌스는 정부가 시장이나 시민사회와 같이 연합해가지고 협력해서 조정하여 이루어진 결과를 행정으로 보는 이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정부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나 시민사회,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행정을 이루어 나가는 또 다른 행정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국민을 고객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 국정의 파트너로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에서 이제 벗어나자라는 거지 국정의 파트너로 인식을 하자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뉴 거버넌스의 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신공공관리적 정부 개혁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그렇죠. 너무 그 성과, 효율성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정말 국민들의 입장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3번. 행정의 경영화와 시장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행정과 정치의 관계를 이원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거는 어떤 측면이에요? 이거는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뉴 거버넌스로는 이 행정과 정치의 관계를 이론론적으로 봅니다. 그 정부와 시민과 정부와 시장과 시민 사회가 같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결정해서 집행하는 이 같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뉴 거버넌스는 행정을 이론론적인 시각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이 3번의 내용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내용이니까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파트너십과 유기적 결합 관계를 중시한다. 그래서 그때 이 뉴 거버넌스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본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유기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파트너십이나 유기적 혈압 관계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건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9번에서는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맞는 것을 골라라.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지금 뉴 거버넌스여가지고 이제 탈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고 바로 그 다음 문제에 지금 이제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시장 원리 도입으로써 경쟁 도입과 고객 지향의 확대이다. 이거는 뭐 신공공관리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자, 다음 2번. 급격한 행정 조직 확대로 행정의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급격한 행정 조직의 확대. 이거는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단 말이죠. 정부의 영향력이 좀 줄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행정 조직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이 신공공관리론과는 좀 맞지 않는 내용이 된다. 이 2번이 그래서 틀린 내용이 돼요. 다음.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평등한 관계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뉴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죠. 뉴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에
결과보다 과정에 가치를 둔다 그랬는데 이 신공공관리론은 과정보다 결과에 더 가치를 두는 결과지향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번도 맞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1번 하나만 맞는 내용이고 2, 3, 4번은 전부 다 틀린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신공공관리론의 입장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다음 중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 개입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9급 시험 문제 가운데에서 제일 잘 나온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장 실패의 원인에 따른 정부의 대응들이 원인별로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좀 세세하게 물어본 문제인데 문제 상당히 나이스한 문제입니다. 뭐 실수도 조금 하지만 출제하면서 실수도 하지만 마냥 실수만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공공재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공급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공적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재의 존재에 있어서는 공적 공급만이 답이다. 이렇게 봤고요. 다음, 외부 효과 발생 시, 자, 조세와 보조금을 사용하여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 그랬는데 제거하는 건 아니야. 제거하는 거. 자, 조세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보조잖아요. 공적인 보조는 외부 경제의 내용이죠. 외부 경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외부 효과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2번 틀려요. 다음 3번. 사회적 소득 불평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한다. 사회적 소득 불평등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죠.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뭐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공적 어떤 하나의 지원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불완전 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공적 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불완전 공급,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공적 공급으로 대응한다. 불완전 경쟁의 문제는 뭐였어요? 완전 경쟁을 저해하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리고 완전 경쟁을 저해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를 통해서? 공적 공급이나 공적 유도가 아니라 공적인 규제를 통해서만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4번도 지금 맞는 내용이 아닙니다. 4번도.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2번하고 4번이 지금 똑같이 지금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대응으로 공적 유도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공적 규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공적 유도, 그러니까 공적 보조, 공적 유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외부 경제야, 외부 경제. 이거는 장려하는 것을, 외부 효과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과수원과 양봉업자 사이에 그 같은 외부 효과, 이런 것들은 장려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공적인 보조, 정부 보조와 같은 공적인 유도가 일어나는 거고,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를 써요. 공적 규제를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지금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4번 혼동하시면 안 되는 이 같은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11번도 2번과 4번 두 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문제의 아이디어는 조금 좋았는데 결과는 조금 안 좋았죠? 이거는 공부를 조금 하셨어야 돼. 문제 내시는 분들도,
공부를 조금 하셨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보기를 내시면서 다소 조금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11번도 지금 잘못된 문제다.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문제들 정말 나이스한 문제거든요, 이거. 단순하게 그냥 뭐 어디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뭐 이렇게만 설명하지 않고 조금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응용할 수 있도록 배운 내용들을 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제의 시도는 굉장히 좋았단 말이지. 굉장히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틀린 문제가 나왔어요. 11번에는 정답이 2번, 4번 두 개가 된다. 문제 조금 적극적으로 좀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나카무라와 스몰 우드는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 간의 관계에 착안하여 정책 집행자 유형을 5가지로 나누었다. 다음 중 고전적 기술자형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고전적 기술자형.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죠. 제일 처음에. 그래서 이 결정자가 목표나 방향,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집행자는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이 같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걸 봅시다. 1번부터 보죠. 정책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지지하지만 제시하는 거겠죠.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결정할 수 없기에 정책 결정자가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하게 되는 유형이다. 그랬습니다. 정책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협상형 다음에 나왔던 재량적 실험형에 대한 요거 관련된 내용이죠. 자, 다음 2번. 집행자가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 일단 고전적 기술자형은 집행자가 많은 권한을 위임받지 못해. 그 권한을 거의 위임받지 못해요.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로서 많은 재량권을 갖게 되는 경우. 이거는 어떤 거였어? 관료적 기업가형이 해당이 되겠죠.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반대야. 다음. 정책 결정자가 집행 과정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책 집행자는 약간의 정책적 재량만을 갖는 유형이다. 그냥 기술적인 재량 조금만 갖게 되는 이 같은 유형이 이제 고전적 기술자형과 가장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4번. 정책 결정자가 목표를 수립하고 집행자들은 정책 결정자와 목표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관하여 협상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협상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1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나카무라와 스몰 우드의 정책 집행 유형도 굉장히 강조드렸던 부분이니만큼 잘 우리가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다음 중 점증 모형의 논리적 근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점증 모형. 그러면 이 점증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큰 틀을 가지고 과거의 기존의 큰 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이루어지는 이 같은 형태의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큰 틀의 범위를 웬만하면 벗어나지 않는 이 같은 형태를 우리가 이제 점증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점증 모형의 논리적인 근거. 그러니까 이거는 소폭의 변화야. 소폭의 안정적인 변화. 막 대규모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작은 변화만을 추구하는 이 같은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는 1번 매몰 비용입니다. 이 매몰 비용은 점증 모형의 한 단점이죠. 점증 모형에 있어서의 한계점이야.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사업에 대해서 투여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개혁을 이루기가 어려운 그 같은 상황들을 이야기하죠. 자, 다음에 점증 모형은
기존 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추구하며 합리성 자체도 어떻게 좀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뭐 제한적 합리성 그러면 만족 모형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기존의 틀에서 웬만큼 벗어나지 않는 이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건 현실 적합성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보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점적 모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 가장이라는 말이 없으면 사실 다른 요소들도 좀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것은 그러니까 논리적 근거로 적합한 것은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다음 중 민간 부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생산 유형과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민간 부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생산의 유형 그러면 이제 민간 위탁이나 이제 민영화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민간 위탁이나 이제 뭐 민영화 유형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민간 위탁, 자원봉사, 면허, 바우처 뭐 이렇게 뭐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봅니다. 민간 위탁은 계약에 의한 민간의 생산자가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다. 뭐 말이 조금 이상해. 계약에 의해 민간의 생산자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자원봉사자는 간접적 보수는 허용되는 공공 서비스 생산 유형이다. 그랬는데 자원봉사, 이 볼런티어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뭐가 지급이 안 된다고? 뭐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경비 지급은 가능해도 경비 지급은 가능하지만 인건비 지급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간접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수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이 2번은 지금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거리가 먼 걸 골라라. 그럼 지금 여기에서 지금 2번이 지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3번. 면허는 일정 구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유형이다. 그러니까 정부에 의해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 이게 이제 면허가 되겠고. 바우처 지급은 바우처는 시민들에게 공공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거다. 서비스 이용권이 바우처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렇다라고 하면 3번, 4번도 다 맞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오늘날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부터 살펴보시면 비정부 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재 생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정부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의 생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대체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랬는데 정부와 대체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부 비켜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대체적 역할이라고 볼 수 없고 이거는 보완적 역할이라고 해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지금 바로 틀린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2번. 정부와 비정부 조직 간의 적대적 관계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비정부 조직 간의 적대적인 관계가 될 리가 없지. 돼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적대적 관계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에 이제 정부가 굉장히 권위적인 정부였을 때 가능한 부분인데요.
오늘날에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확대가 된다. 다음, 비영리 조직이 지닌 특징으로는 자발성, 자율성, 이익의 비배분성 등이 있다. 그죠? 이익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나누지 않고 어떻게 그 목적에 재투자하는 그 같은 모습들을 보여준다 하는 거죠. 맞는 이야기. 다음 4번. 정부가 지지나 지원의 필요성을 위해 특정한 비정부 조직 분야의 성장을 유도하여 형성된 의존적 관계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특정한 비정부 조직 분야의 성장을 유도하는 이 같은 상황들은 후진국에서, 정부 주도에 의해서 후진국에서 나타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우리가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자, 다음 16번 봅니다. 다음 중 역관제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역관제 공무원 제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공직 임용 기준이 왕이나 정당에 대한 충성도, 이거를 뭘로 삼은 거야? 관직 임용의 기준으로 삼은 이 같은 제도가 역관제 공무원 제도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어요. 자, 1번 봅니다. 공직에 대한 민주적 교체가 가능하다. 자, 공직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교체라고 하는 거는 공직 참여,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자들 수,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서 누구나 관직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 제도에도,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에도 여권제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고위 공무원단이나 다음에 정무직 공무원 임명은 여권주의를 바탕으로 행사가 되고 있죠. 다음 3번. 행정의 안정성과 중립성에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행정의 안정성과 중립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역관제가 아니라 이거는 실적주의 공무원 제도죠. 실적주의 공무원 제도의 특징이기 때문에 3번은 맞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개방형 인사 제도이다. 그랬는데, 개방형 인사 제도라는 건 외부에서 임용하는 건 내부에서 임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4번도 지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관제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그럼 여기서는 정답이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7번 봅니다. 다음 중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면 단기간에 어떤 사람의 역량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노력들이 아니고 좀 이 사람을 키워가지고 몇 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인사를 해나가는 제도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자, 1번. 장기적이며 목표 성과 중심적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한다. 그렇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 자원 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 가지고 조직의 전략과 성과를 도출해내는 이 같은 과정들을 중시하는 거죠.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3번. 인사 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그렇죠.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가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2, 3번 지금 다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4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죠.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전략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조직의 목표와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 간에 조화를 추구한다.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 간의 조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지금 17번에는 여기서는 가장 거리가 먼 거,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8번 보죠.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성과주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우리가 기본 시간에 이야기할 때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1번부터 봅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연차별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그랬는데 장기적인 계획과 연차별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예산은 뭐였어요?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 다음에 봤었던 계획예산 제도였죠. PPBS에 대한 설명이 1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지금 1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2번. 사업별 총액 배정을 통한 예산 집행의 신축성, 능률성 제고를 들 수 있다. 총액을 배정해서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 이야기할 수 있고. 다음. 투입 산출 간 비교와 평가가 쉬워 환류가 강화된다. 그렇죠. 환류 강화되는 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될 수 있고. 다음. 과학적 계산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쉽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8번에서는 지금 1번이 지금 너무 틀린 내용이에요. 너무 틀린 내용이어서 1번이 계획예산 제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면 바로 답을 찾으실 수 있었을 법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8번 살펴봤고요. 다음 19번입니다. 다음 중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정책.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1번부터 오죠. 정부 목표 달성의 수단인 동시에 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는 이중성을 보유하고 있다. 공적 문제 해결이 정부 목표지 뭐.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1번은 일단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정치행정 이원론에 기초한 행정관리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사실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과 집행 모든 분야에 전부 다 관여가 되기 때문에 정치행정 이원론에 기초하지 않고 정치행정 이론론에 기초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에 기초한, 정치행정 이론론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행정관리설이 아니라 통치 기능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에 기초한 통치 기능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2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3번. 정책은 삼권 분립화해서 입법부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그 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이 행정부가 만약에 이론론적인 관점에서 행정부가 나서게 된다라고 하면 입법부의 역할이 위축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 4번. 정책 결정은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복수의 단계와 절차로 이루어진다. 정책 결정의 절차,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대안 탐색 분석, 그렇게 해서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는 과정들까지, 복수의 단계와 절차로 이루어진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9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20번입니다.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정부 규제, 행정 이론에서 5번째 챕터에서 우리가 이제 봤었던 내용인데요. 정부 규제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경제 규제와 사회 규제로 구분을 하고, 경제 규제는 다시 시장 규제와 독과점 규제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그 경제 규제가 아닌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 규제로 이해하자. 우리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죠. 1번. 규제는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을 정부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그러니까 규제 자체로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을 정부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한다든지 제한한다든지 두 가지의 측면을 우리가 이제 둘 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위반한 경우에 불이익이 가해지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이 불이익이 가해지니까 엄격한 법적 근거. 그러니까 가해지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근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반한 경우에 불이익을 가하려고 하면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국민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유를 좀 침해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공적인 목적이고 그런 공적인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위반한 경우에 불이익이 가해지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요구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불이익을 막는 요소들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러한 것들이 정말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면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번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제이다. 경제적 규제라고 하는 건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 규제와 그다음 독과점 규제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에 이 시장 규제라고 하는 건 기업의 본원적 활동과 관련이 된 규제로서 진입 규제, 가격 규제, 교차 보조, 이윤 규제, 그다음 품질 규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본원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가 아니야. 기업의 본원적 활동을 제한하는 이 자체가 경제 규제 가운데서 시장 규제에 해당이 되잖아요. 3번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사회적 규제는 소비자, 환경, 노동자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안전, 위생, 오염, 고용 등에 관한 규제가 주를 이룬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에도크라시에 속하는 조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도크라시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뭐 생각하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예상문제 풀이할 때도 그 말씀 드렸었는데 에도크라시는 대표적인 탈관료제 모형이죠. 관료제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모형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팀이라든지 태스크포스라든지 이런 모형들이 가장 대표적인 에도크라시 조직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1번부터 봅니다. 태스크포스는 우리 그냥 흔히 얘기한 TF,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하는 임시 조직이다. 그러니까 태스크포스나 프로젝트 팀 전부 다 이제 임시 조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는 있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프로젝트 팀은 태스크포스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이고 횡적으로 연결된 조직 유형이지만 태스크포스에 비해 참여자의 전문성과 팀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자, 우리 프로젝트 팀과 태스크포스를
비교할 때 어떤 이야기 했었어요? 프로젝트 팀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이 된다. 여기서 이제 강조가 되는 건 파견이죠. 소속 부서를 바꾸지 않고 그냥 그 프로젝트 팀의 몸을 담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원소속 부서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태스크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부서에서 소속을 이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완전히 소속이 태스크포스로 바뀌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프로젝트 팀에 비해서 프로젝트 팀과는 다르게 이 태스크포스 같은 경우에는 계층 구조의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계층 구조의 형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 계층 구조, 그러니까 부서 완전히 소속을 이동해가지고 그냥 나는 태스크포스 팀이야. 원래 소속 팀이 없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팀에 대한 소속감이 훨씬 더 강한 거는 태스크포스가 훨씬 더 강하지 프로젝트 팀이 더 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태스크포스, 그러니까 지금 요 앞의 내용까지는 맞는데 태스크포스에 비해 참여자의 전문성과 팀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다. 잘못된 얘기다. 그러니까 참여자의 전문성과 팀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태스크포스의 특징이다. 2번이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다음 3번.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분화가 되어 있는 기존의 지시 라인에 횡적으로 연결된 또 하나의 지시 라인을 인정하는 이원적 권위 계통을 가진다. 그러니까 매트릭스 조직 같은 경우에는 기능 부서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또 하나의 지시 라인이라고 하면 이제 사업 부서가 되겠지. 그래서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추구한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3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4번. 네트워크 조직은 전체 기능을 포괄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협력체를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 형태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용에서 배울 때는 이 네트워크 조직 같은 경우에는 핵심 기능만 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나머지 이제 부수적인 업무는 외주를 주는 이 같은 조직 구조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네트워크 구조에서 오롯이 핵심 기능만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 부수적인 업무들도 관리를 전부 다 하죠.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핵심 기능을 주 업무로 하면서도 부수적인 업무들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기능들을 포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번의 얘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기능을 포괄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협력체를 묶어서 일을 수행하는 조직 형태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에도크라시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특징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2번입니다. 조직 개혁에 있어서 임파워먼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건 어떤 거냐면 조직이 세워놓은 목표를 그대로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부하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 같은 작업들을 우리가 이제 이 임파워먼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뭐 조직 개혁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계속해서 뭐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힘을 북돋아주는 이러한 개념인 거지.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자.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일단 변화의 장애가 되는 요소는 그대로 두지만 구성원들이 변화의 비전과 전략을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성원들이 변화의 비전과 전략을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실행에 옮기는 것. 이 힘을 실어주는 이 작업이 임파워먼트야. 임파워먼트인데, 자, 여기에서 이 임파워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장애가 되는 요소를 그대로 두면 안 돼. 이건 제거해야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변화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좀 제거하면서 구성원들이 비전이나 전략을 몸소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행위인 거다.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 2번. 구성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험하는 등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다음 3번. 통제 중심의 관료제 구조, 연공서열 중심의 평가 및 보상 시스템 등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다음 4번. 변화 관리에 관한 기법들이 구성원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되어 추진팀이 해체되더라도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팀이 있을 때만 뭔가 바뀌는 것처럼 할 게 아니라 팀이 없어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게 이제 내재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2, 3, 4번은 다 맞는 내용이 되지만 지금 1번의 내용은 확실하게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 23번입니다. 고위 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고위 공무원단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내용들인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고위 공무원단은 실국장급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여 성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인사 시스템이다. 우리가 1급에서 3급에 해당이 되는 공무원들을 이제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이 같은 상황들을 생각을 했었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기존에 1, 3급이라는 신분 중심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가급과 나급으로 직무를 구분한다.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 직위제도와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공모직위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개방형 제도는 이제 민간하고 경쟁하는 거고, 공모직위제도는 공직 내부에서 공무원들끼리 서로 지원해서 자리를 옮겨갈 수 있는 그 같은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모직위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직 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옮겨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심화 내용에서 이 부분들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4번. 특히 경력에서 자격이 있는 민간인과 공무원이 지원하여 경쟁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 직위 제도도 도입되었다. 그랬는데 이 경력 개방형 직위 제도라고 하는 것은 경력에서 자격이 있는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공무원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대상이 되지 않고 경력 개방형이 민간인들만 지원 대상으로 받는다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이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4번은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23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4번이에요. 직업 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조금 어렵게 좀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는 한데 한번 보죠. 자, 1번. 직업 공무원은 일생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젊은 인력을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일생 동안 공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번 맞는 이야기. 다음 2번. 영국에서는 과거 국왕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종신직 행정관료를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국왕의 영향력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 그때 이제 등장한 내용들. 물론 그 이전에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직업 공무원제의 시작은 아니에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그 상비군들이 뭐 가장 대표적인 이제 직업 공무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군인이지 행정관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신직 행정관료를 제도화하기 시작한 건 국왕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미국에서는 펜들턴법을 시작으로 실적주의 원칙이 도입되었으며 계급제 채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랬는데, 자, 실적주의 원칙이 도입이 된 건 맞아. 펜들턴법을 실시해가지고 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실적주의 인사제도가 강화가 된 건 맞는데, 실적주의 인사제도를 가지고 있으려면 계급제 채용 방식을 시행하면 안 되죠. 여기서 강조가 된 건 직위분류제입니다. 계급제가 적용이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틀린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4번. 직업 공무원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신분 보장과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분 보장.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 필수적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5번이에요. 자, 지역에서의 행정 서비스 전달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행정 서비스 전달 주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행정 서비스를 전달하려고 하는 특별 지방행정기관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지역에서 행정 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라고 하면 지방 정부가 가장 우선일 거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 두 개는 일단 머릿속에 넣고 보셔야 돼요. 자, 1번 보시면 지역에서의 행정 서비스 전달 주체는 크게 특별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맞는 이야기죠. 1번. 다음 2번. 특별 지방행정기관은 지역에 위치한 세무서 등인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지시 감독을 받는 거. 맞는 내용이죠. 그죠? 다음 3번.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법인격은 없지만 국가의 위임 사무나 자치 사무를 수행한다. 국가의 위임 사무나 자치 사무를 수행하는데 자치 사무라고 하는 건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 아니에요. 고유 사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국가의 위임 사무나 자치 사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법인체로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법인격이 없는 건 뭐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법인격이 없는 거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지시 감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요 지방자치단체와 구분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 4번. 지역에서의 행정서비스는 주민복지 등 지역 주민의 생활 공간 안에서의 생활행정이자 근접행정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틀린 이야기가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행정서비스 전달 주체, 각각의 지역에다가 행정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주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있다. 이렇게 이제 폭넓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2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5문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니 이제 좀 잘못된 문제들이 한 2문제 정도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을 조금 해주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인 이론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데, 과거에 이제 어필을 했던 내용들을 국방부가 제대로 받아들여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일 처리하기 싫은 건지 어쩐 건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나 명백하게 틀려놓고 굉장히 뻔뻔하게 정답을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경우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가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조금 야무지게 좀 덤비는 모습들이 필요해요. 과거에 그 시험 문제 한번 틀린 거 가지고서 제가 한번 행정심판을 한번 걸었던 적이 있는데 행정심판을 걸었었는데 각하를 받았어요. 각하 처분을 받았어요. 각하 처분을 받은 이유가 이제 나는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그 시험 점수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실익을 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수험생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지금 이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빼박이다시피 한 내용들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올바르게 좀 바로 잡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수험생들에게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년 말씀을 드리기도 사실 조금 민망할 정도입니다만은 유독 국방부에서 출제가 되는 이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출제 문제의 수준이나 출제 문제의 검수 과정이 상당히 부실하고 허약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이 시험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시험 하나에 정말 인생을 거는 수험생들에게 이러한 허술함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고 공정한 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양심을 바탕으로 두시고 한번 반성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으로 물론 어려움이 있고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지만 한번 정말 제대로 방향을 잡아놓고 나면 그 방향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반대로 한번 잘못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 역시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어필이나 이러한 그 저항들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왜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방부는 계속해서 조금 더 반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틀린 문제들이 나와서 문제의 오류로 인해 가지고 당락이 결정이 되는 많은 수험생들이 다시는 군무원 시험 안 봐라고 생각하면서 군무원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든 말든 군무원 할 사람은 많아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언론에서 공무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군무원도 매한가지죠. 비전투 인력이라고 하는데 군사훈련 시킨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정에 육군 복무 규정에 맞지 않는 근무 여건들을 계속해서 강요한다라는 듯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내가 군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뜻을 세우고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는 그들에게나마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주시는 것이 행정부처의 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년에는 조금 오류 없이 정말 깔끔한 문제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년마다 출제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나타나다 보니 이 문제를 볼 때마다 국가직 지방직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신중하고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눈에 띄거든요. 봐도 이게 조금 이게 정말 맞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서 문제 출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내용들은 좀 출제하시는 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문제를 푸시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출제가 된 문제들 자체도 이제 군무원 시험의 하나의 경향입니다.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 상당히 좀 지엽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또 그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조금 높은 수준은 좀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에 다소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하는 문제를 가지고서는 고난이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점들은 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냥 들이달달 글자만 외워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번 시험에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하나의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 감안하시면서 기출문제들 계속해서 살펴보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자, 2023년도 9급 군무원 시험 출제 문제 해설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